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본다면요. 불안은 늘어가고 우리의 권리는 줄어드는 시장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겁니다. 세금도 불안하고 세금의 불안이 또 늘 겁니다. 공시가는 18일 날 공개. 공시가 18일 날 공개하면은 일단은 현실화율은 69%라고 합니다.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뀐 게 없죠. 근데 공시가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세율이 그대로인데 세금은 는다. 내년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세율도 바뀌고 세금에 대한 완화도 없는 상황에서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굉장히 크게 세금이 는다. 올해는 방어가 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느는 것이 매해 지나갈수록 불안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은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상황을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면서 가야 되고, 비거주 1주택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정부. 그러니까 1주택자라도 비거주는 상황 안 봐주겠다는 거죠. 참 재밌죠.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집을 갭투자 비거주 1주택 하고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하니까는 팔긴 했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유세 강화를 하면 매물 잠김이 생겨요. 장기 보유자들이 실거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매물이 줄어듭니다. 매물이. 이것도 매물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교육, 부부간의 다른 직장, 우환 등등 이동이 불가피하게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실거주자들도. 이런 것도 이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축소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축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가격 오릅니다. 전세가 오릅니다. 월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또 매매가 자극합니다. 이게 계속 무한 루프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불안이 늘어가고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 했는데 이제 세금과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서 이제 증여가 늘 겁니다. 지금 서울 자가 두 채 50대 김부장 급해졌다. 대학생 자녀의 일단 증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증여를 원래 70대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60대 50대로 앞당겨서 증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증여가 앞당겨지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증여 확대가 되면은 만약에 2주택자인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은 시기에 양극화를 앞당기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증여의 시기도 빨라졌고 실질적으로 증여도 규제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물이에요. 제가 지금 증여가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문재인 정부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를 좀 해봤죠. 문정부 시절의 기간이죠. 보시면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증여하는 비율이 0.3에서 0.5% 정도씩 증가를 하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2018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죠. 9.6%. 요때 6만 건 수준. 그러다가 2020년도에 최고치를 깹니다. 9만 1,800건 정도. 이제 요때 증여가 일어나고 증여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19년 요때 무슨 일이 있었죠? 2018년도에 9.13 대책이 있었고 이거와 계속 이제 1.25 대책도 있었고 이제 2019년도에 1.25 대책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최고치를 한 게 되게 소스라치게 놀랍게 지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제 2020년에 폭등한 이유가 첫 번째가 공시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 6%로 올렸습니다. 종부세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 시기였죠. 규제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로 나오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그리고 이때 2019년 요때인가 양도세 중과했죠. 원래 2020년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2주택이면은 10% 올리고 중과 양도세가 3주택이면은 20%였어요. 근데 요거를 20%로 바꾸고 요거를 30%로 바꾼 거예요. 양도세 중과가 이때 지금 이제 우리의 유예가 끝나는 그 시기와 맞는 거랑 똑같은 세율로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것은 또 장특공 규제가 생겼어요. 이때 생겼어요. 2020년도에. 장특공 규제가 생겼는데 이때는 원래 우리가 장특공이 80%잖아요. 최대. 근데 요거를 거주, 보유 나눠가지고 40%하고 다주택자 장특공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 결과 증여가
폭등을 했습니다. 증여가. 참 재밌죠. 근데 이때 폭등을 했고 규제를 피하려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최선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좀 많이 올랐는데 요때는 윤석열 정부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3년도에 공시지가가 증여취득세의 시가 인정액으로 증여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어요. 증여 비율이. 근데 2024년도에 고가주택이 굉장히 증여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 공시지가에서 시가 인정액이 고가주택이라든지 이제 고가의 단독주택 뭐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잘. 근데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니까는 이때 서초에는 10월 달에는 55% 증여가 급증하고 11월 달에는 40% 급증했죠.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규제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되면은 이거를 다른 방향을 찾아서 이전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규제가 심할 때 증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죠. 자녀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리고 세금이 무서워서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이제 막힙니다. 근데 어떤 대출이 막히느냐? 대출 연장에 막히는 거죠.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확정되면 수도권에 1만 가구 풀린다라고 했는데 대출 연장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 연장이 막히면은 아파트 주담대는 20년, 30년인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 기한이 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 구조라서 1년에서 3년, 길면은 5년입니다. 그러면은 5년 단위로 만기가 설정되어서 이자 내다가 원금으로 나중에 상환을 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누가 내죠? 임대사업자는 빌라가 냅니다. 아파트 없죠, 지금. 있지만은 이제 만기가 다 도래하죠. 그럼 누가 힘들죠? 이렇게 주담대에 대해서 규제를 확정하면은 빌라가 힘듭니다. 빌라의 보유자가 힘들면은 재정적으로 대출이 흔들리면 누가 힘들죠? 임차인이 힘듭니다. 그런데 강제로 내놓기 하기 위해서 대출 연장을 없애겠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1만 가구의 매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가 나올까요? 아파트가 나올까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불안을 늘게 하는 요인을 이제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라는 틀에서 여러 가지를 너무 강압적으로 자주 강력하게 하면은 시장의 불안감이 가격을 더 뒤흔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잘 알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르면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괜찮지만 안 올라간 지역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준점 편향과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뜨거웠던 최고가를 마음속에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은 손실감을 느껴가지고 팔지 않으려는 심리적 저항선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저항선이 있고 최고가의 마음속에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심리를 다 무시하고 그냥 서울이면은 하급지, 상급지 상관없이 다 묶어놓고 그리고 상급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하급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들까지 움직이면 안 되라고 뭐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킨 적 없었습니다. 시장의 정상화는요,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의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시장이 가격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이 가격을 잡으려고 합니다. 시장이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떳떳한 투자를 해라. 부동산 마귀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떼들이 잔뜩 겁먹었다. 마귀떼는 다주택자, 고가주택 다 팔아서 계잡주라도 오라고 했는데 누가 했죠? 우리 재명 씨가 했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동산 마귀가 되지 말고 떳떳하게 투자하라 라고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뭐 반어법이든 진짜 이게 반어법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마귀가 되지 말고 떳떳하게 주식 투자를 하랍니다. 집 팔고 주식 하는 것이 떳떳한 투자입니까? 국장 잘하면 떳떳한 투자입니까? 필수재 팔고 선택재를 선택하면은 떳떳합니까? 필수재의 레버리지를 막고 선택재의 레버리지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수재가 기본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필수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재에 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 때문에 이번 정부는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해야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차은우의 얼굴이 있습니다. 차은우의 얼굴이 진흙이 묻었어요. 그리고 이걸록의 얼굴에 진흙이 묻었어요. 제 얼굴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두 얼굴이 진흙이 묻었기 때문에 똑같이 보입니다.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릅니다. 진흙이 묻어 있을 동안은 그 얼굴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런데 진흙을 언제까지 덮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질이 좋은 곳에 진흙이 거치고 제 얼굴과 차은우의 얼굴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진흙이 없어진 다음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본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1억짜리의 수표에 진흙이 묻으면 1억짜리의 수표를 포기하겠습니까? 진흙을 닦아내지. 우리는 진흙이 묻었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닦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척 정책을 내는 거, 그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마음이 똑같이 선한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드는 게, 속마음은 그 다른 의도가 있다면요, 말이 착해도 정책이 착해도 그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요, 이거는 선하지 않은 겁니다. 말과 의도와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정책은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기꾼의 말은 선하지만요, 마음은 악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그 1차적인 의미에 집값 잡겠다, 뭐 하겠다, 서민들 도와주겠다,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개인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가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흙 묻은 부동산의 모습이 마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은 언제까지 덮어쓰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이 좋은 곳, 기준을 가지고 그 진흙을 걷어내면서, 그리고 사회가 다주택을 마귀가 아니라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네 라는 부분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잘 극복하고 자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둘 다 비슷한 관점일 수 있지만 완전 반대의 관점이죠. 어떤 관점에서 자산을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운은 그냥 운이 아니라 운은 내 마음과 계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회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발견되는 겁니다. 저는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운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안을 가져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